미국 의회에서 한국과 핵잠수함이라는 두 단어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톰 리바인입니다. 미국 랜드연구소 소속 전략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하버드에서 국제안보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서태평양 해양 전략과 동맹국 방산 역량 분석을 전담해왔거든요.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됐어요. 워싱턴 DC 조지타운에 있는 제 아파트에서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침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지더라고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을 확인하니 미익은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어요. 모두 오늘 진행될 오커스 핵잠수함 전략 리포트 회의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평소 입던 네이비 블루 정장을 꺼내 입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될 내용들이 단순히 일회성 보고서 검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 보고서의 결론에 따라 향후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 전략이 좌우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고 곧바로 차에 올랐어요. 포토맥강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를 달리며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를 들었는데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해군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 속에는 묘한 조급함이 밀려왔어요. 랜드연구소가 위치한 K 스트리트 빌딩에 도착했을 때는 평소보다 한참 일찍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오늘 발표할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 사무실은 복도 끝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젯밤 늦게까지 정리해둔 자료들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두툼한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에는 오커스 핵잠수함 전략 리포트 초안이라고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며 이 보고서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제가 20년간 축적한 모든 지식과 통찰을 담아낸 결과물이었거든요.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 프로그램, 미 해군의 전력 공백, 무려 중국의 해양 팽창에 대한 대응 전략 등이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미 국방부는 호주 핵잠수함 건조, 일정 지연과 미 해군 자산 공백 우려로 재협상안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커스 프로그램이 예상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거든요. 기술 이전의 복잡성, 산업 기반의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적 압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이상하게도 이 보고서가 완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중요한 퍼즐 조각이 빠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모든 분석이 정확하고 논리적이었지만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어요. 과연 호주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일까? 복도에서 동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오늘 회의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 시작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다시 한번 자료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소와는 다른 충동이 일어났어요. 공식 보고서 대신 제 개인 노트를 꺼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책상 서랍맨 아래칸에는 오래된 가죽 노트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노트는 제가 랜드연구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써온 것이었어요. 공식 보고서에는 담을 수 없는 개인적인 관찰들, 직관적인 분석들, 그리고 때로는 대담한 가설들을 기록해둔 곳이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오래전에 적어둔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맹의 진정한 힘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있다. 당시에는 단순한 원칙론 정도로 생각했던 문장이었는데 지금 읽어보니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지난 몇 년간의 기록들을 살펴봤어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양 전략에 관한 분석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 북한의 잠수함 위협, 그리고 동맹국들의 대응 능력에 대한 평가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니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초기에는 한국의 방산 능력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술 도입 단계, 선진국 기술 의존, 독자 개발 능력 부족 같은 표현들이 자주 등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평가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기록들을 보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변화의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들이 하나둘씩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2023년 미군 전략함정 수리 외주 사업이었어요. 세인트폴급 디젤 잠수함 수리를 한국 조선소에서 맡아 진행한 프로젝트였는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표했었거든요. 한국이 정말 미군의 핵심 전략 자산을 제대로 수리할 수 있을까? 더욱 놀라웠던 건 윌리 시라우 사례였어요. 이 함정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미 해군 측에서 세부 기술 정보를 일부러 제공하지 않았었거든요. 한국 기술진들이 제한된 정보만으로 작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조건에서는 완벽한 수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제한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수리를 완성해냈어요. 오히려 미국 측에서 놓쳤던 몇 가지 잠재적 문제점들까지 발견하고 해결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인 분석 능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였거든요. 윌리 시라우뿐만 아니라 고속지원함 함체 개조, 자망 방음, 코팅 교체 등 미국이 간과했던 정비 기술들까지 한국이 주도적으로 처리했어요. 특히 방음 코팅 기술의 경우 한국에서 적용한 새로운 소재와 공법이 기존 미군 표준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노트에 조용히 메모했던 그 문장을 다시 읽어보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우리가 기술을 나눌 게 아니라 이젠 그들과 나눌 지휘권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장을 처음 적었을 때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단순히 발전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사무실 문 너머로 동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회의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기존의 관점에서 호주의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또 다른 페이지를 넘기니 최근에 정리한 한국의 조선업 현황 자료가 나왔어요. 이 자료들을 보면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한국의 주요 조선소들은 이미 세계 조선업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특히 잠수함 건조 기술에서는 독일,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장보고급 잠수함 시리즈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이 단순히 외국 기술을 도입하는 단계를 완전히 넘어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는 독자적인 설계와 개발이 가능한 수준이 되었거든요. 더욱 인상적인 건 건조 속도와 품질 관리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약속된 납기를 정확히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성능을 구현해내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히 개별 기술자들의 능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과 조직관리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선체 설계, 추진 시스템, 전자장비, 무기 시스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였어요. 부족한 건 핵반응로 기술뿐이었는데 이마저도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을 통해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노트를 더 넘겨보니 흥미로운 분석 자료가 하나 더 눈에 띄었어요. 미국과 한국의 조선소 생산성 비교 데이터였습니다. 단위 시간당 건조 능력, 품질 지수, 비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였는데 한국이 거의 모든 지표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혁신 속도였어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미국보다 현저히 빨랐습니다. 이는 조직의 유연성과 의사결정 구조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였어요. 군사기술 분야에서는 이런 혁신 속도가 매우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의실에서 사전 준비를 위해 올라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는 최근 몇 개월간 정리한 글로벌 방산 시장 동향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해외에서 거둔 성과들을 보면 정말 놀라웠습니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
노르웨이와의 해군 함정 협력 사업, 그리고 최근에는 중동 지역에서도 상당한 수주를 따내고 있었어요. 이런 성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제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이 미국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커스 프로그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이에요. 복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료 연구원인 바네사 켈리의 목소리였어요. 톰, 회의 준비는 다 됐어요? 모두들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노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 회의에서 단순히 기존 보고서의 내용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제시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빠지면 미국은 동북아 패권에서 밀린다. 이 생각이 점점 명확해지면서 머릿속에서 새로운 전략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오커스는 단순히 호주에 핵잠수함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전략의 핵심 파트너를 바꾼다면 어떨까요? 호주 대신, 아니 호주와 함께 한국을 고려한다면 말이에요. 이미 한국은 스스로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결정을 내릴 시간이었어요. 노트를 천천히 덮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이미 마음속으로 정리가 되고 있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는 것이었죠.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노트에서 본 그 자료들, 특히 한국의 방산 능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발표해야 할 공식 보고서는 여전히 기존의 관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국방부에서 온 관계자들, 해군 참모진, 그리고 동료 연구원들까지 총 15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오늘 논의될 내용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오커스 프로그램의 현재 상황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이 있었어요. 호주 측에서 제출한 최신 진행 보고서에 따르면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핵잠수함 건조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달 담당 부국장이 침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공급망 병목 현상이 예상보다 심각하고 무엇보다 기술 이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복잡성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온 구체적인 수치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미 해군 조달팀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자체 생산 능력이 연간 2척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잠수함 건조 속도를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호주의 전력화 시점입니다. 해군 전략기획관이 덧붙였어요. 현재 진행 속도로는 호주가 실질적인 핵잠수함 운용 능력을 갖추는데 최소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한층 무거워졌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은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 상황을 고려할 때 너무 긴 시간이었거든요. 중국의 해군력 증강 속도를 감안하면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백악관 보좌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특히 정치적 변수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재집권할 경우 비용 문제를 이유로 오커스 프로그램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보고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현재의 접근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죠. 호주만을 파트너로 한 오커스 프로그램은 시간적으로나 실효성 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발표할 차례가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준비해온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발표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존 보고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관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현재 오커스 프로그램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전략적 파트너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한 명의 해군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한국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답했을 때 회의실의 술렁임이 일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다른 사람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셨나요? 국방부 관계자가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방산 능력이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국방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매우 흥미로운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호주보다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CIA 분석관 중 한 명이 즉시 반박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잠수함 기술까지 넘긴다면 나중에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이런 반응을 예상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 점이 바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미 통제가 안 되는 수준에 도달했다면 차라리 전략적 거래를 통해 제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더 진지해졌어요. 제가 제시한 관점이 기존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준비해온 차트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KF-21, 차세대 전투기 등 한국의 무기 시스템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급속히 늘리고 있습니다. 방산 전문 매체의 최신 보도 자료들을 인용하며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이 지난 몇 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 특히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 주요 동맹국들과의 대규모 계약 성사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대로 가면 조선 분야는 미 해군이 한국에 외주를 줄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이었어요. 이미 조선업에서는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윌리 시라우 사례에서 봤듯이 제한된 정보만으로도 완벽한 수리를 해낼 수 있는 기술력을 보여줬거든요. 또 다른 해군 관계자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핵잠수함은 일반 함정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한국이 과연 그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봤습니다. 저는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 발전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장보고급에서 시작해서 KSS-3까지의 발전 과정을 보면 한국이 단순히 기술 도입 단계를 넘어 독자 개발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조선소들이 보여준 건조 속도와 품질 관리 능력에 대해 강조했어요. 납기 준수율, 품질 지수, 그리고 혁신 속도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참석자들의 반응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국방부 관계자가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협력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핵심 기술은 미국이 보유하되 플랫폼 건조는 한국의 조선소를 활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해결료 공급과 운용은 여전히 미군이 통제하고 연합작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이런 제안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찬성하는 목소리와 반대하는 목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어요. CIA 출신 분석관은 여전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발전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오히려 그것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동료인 바네사가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그 발전이 동맹 체계 안에서 일어난다면 오히려 우리의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회의는 예정 시간을 넘겨서 계속됐어요. 참석자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 자체가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국방부에서는 이 제안에 대한 비공식적인 검토 태스크포스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무도 공식 검토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너무 민감한 사안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했어요. 어떤 이들은 제 제안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고 다른 이들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 해군 제독이 조용히 말했어요. 흥미로운 관점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정치적 복잡성을 피하려다가 전략적 기회를 놓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예상했던 대로 오늘 회의에 대한 후속 문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 제안에 대해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고, 다른 이들은 반대 의견을 정리해서 보내겠다고 했어요. 이날 오후 내내 저는 추가 자료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 현황, 기술력 평가,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 자료들을 준비했어요. 특히 한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잠수함 관련 기술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선체 설계, 추진 시스템, 전자장비, 무기 시스템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였어요. 부족한 건 핵반응로 기술뿐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하루 일과를 마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적어도 새로운 관점에서의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 검토는 물론이고 정치적 타당성, 안보적 고려사항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야 했거든요. 무엇보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압박 요소였어요. 중국의 해군력 증강 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국방부 명의의 비공식 협력 실사단이라는 명분으로 서울에 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방산 기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례적인 실사였지만 실제로는 제가 회의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직접 확인해보라는 의미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목요일 오후였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역동성이랄까요. 거리의 활기, 사람들의 빠른 걸음걸이, 그리고 도시 전체에서 느껴지는 발전의 기운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차창으로 보이는 풍경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들, 강변에 늘어선 고층 빌딩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나라가 가진 산업 기반과 기술력이었거든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첫 번째 일정을 시작했어요.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방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울산까지 가는 동안 수행원으로 함께 온 국방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도 한국의 조선업 발전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동행한 해군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근 몇 년간 우리가 한국 조선소에 의뢰한 수리 작업들을 보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울산에 도착해서 HD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압도당했어요. 규모 자체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거대한 드라이독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각각의 독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현대중공업 관계자가 안내를 해주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건조하고 있는 선박들 중에는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그리고 군함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친환경 선박 기술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잠수함 건조 기술이었거든요. 안내자에게 혹시 잠수함 관련 시설을 볼 수 있는지 문의했어요. 아, 장보고 3 시리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내자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현재 3단계 선체 조립이 진행 중인데 특별히 허가를 받으셨다면 실시간으로 작업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보고 3 시리즈 건조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건조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잠수함 선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이 83m, 폭 9.6m의 웅장한 크기였어요. 하지만 크기보다 더 인상적인 건 작업의 정밀성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완벽한 협조를 보이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 중 한 명이 다가와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선체는 현재 약 85% 정도 완성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몇 개월 더 작업하면 진수할 수 있어요.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질문했습니다. 혹시 이 설계를 기반으로 다른 추진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기술진은 잠시 동료들과 눈을 마주치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이거요? 나중에 원자로 모듈만 붙이면 그대로 핵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자신감 있게 마치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는데 옆에 있던 한국 기술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번 직접 보시죠. 그들은 저를 잠수함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설계 해치를 통해 들어가면서 내부 구조의 정밀함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모든 배관, 전선, 장비들이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성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진 구획이 있습니다. 기술진이 잠수함 후미 쪽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현재는 디젤 전기 추진 시스템이 들어가지만 이 공간은 원자로 구획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디젤 잠수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핵 추진 시스템 적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이었거든요. 이는 한국의 기술진들이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며 작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서 일정을 마치고 다음 날에는 대우조선으로 이동했어요. 여기서도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건조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대우조선의 기술진과 대화를 나누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수소 연료전지 추진선 기술도 개발하고 있어요. 친환경이면서도 조용한 추진 시스템이죠. 이는 잠수함에도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기존의 디젤 전기 시스템보다 더 조용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했거든요. 셋째 날에는 하나오션을 방문했어요. 여기서는 특수 목적 함정들을 주로 건조하고 있었는데 군사적 목적의 선박 건조에서 보여주는 보안 의식과 품질 관리 수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하나오션의 기술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희는 이미 무인 잠수정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원격 조종은 물론이고 자율항행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했거든요. 이런 무인 시스템 기술은 유인 잠수함과 연동해서 운용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한 척의 모함에서 여러 대의 무인 잠수정을 제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조선소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서는 방위사업청에서 비공식 브리핑을 받았어요. 여기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희는 핵잠수함 설계를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언제든지 건조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아직? 제가 궁금해하자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규제 때문이죠. 국제적인 제약도 있고 정치적인 고려사항도 많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그가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미국이 의심만 한다면 저희는 그냥 스스로 만들 뿐입니다. 이 말에는 묘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강남의 한 작은 세미나실에서 열린 비공식 전문가 세션에 참석했어요. 한국의 방산 전문가들, 조선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몇몇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들은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지금 기술을 나누면 한국이 미국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누지 않으면 미국 없이도 혼자 갈 것입니다. 이는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인 전망이었어요. 한국이 이미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췄다는 의미였거든요. 한 조선업계 관계자가 덧붙였어요. 저희에게 필요한 건 시간과 정치적 결단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준비가 끝났어요.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핵잠수함은 필수가 되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확인한 것들이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거든요. 한국의 조선업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부족한 건 핵반응로 기술뿐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성사된다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의지였어요. 이들은 이미 독자적인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협력하면 함께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혼자서라도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미국이 선택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파트너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경쟁자로 만들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귀국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이어서 과연 믿어줄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시간 문제일 뿐이었어요. 이제 미국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워싱턴의 제 사무실에서 특별한 보고서 작성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일반적인 분석 보고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전략 제안서였습니다. 코드명을 D클래스라고 정했어요. D는 억제력, 이중성, 그리고 심층성을 의미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차트들과 데이터가 가득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기술력 현황, 현재 오커스 프로그램의 한계점, 그리고 새로운 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D클래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혁신적이었어요. 한국 조선소를 활용한 미국 전용 핵잠수함 건조 협력 체계를 제안하는 것이었거든요. 기술은 미국이 제공하고 플랫폼 건조는 한국이 담당하되 해결료 공급과 관리는 완전히 미군이 통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합작전 운영 체계였어요. 단순히 한국이 미국의 하청업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공동작전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오커스 프레임워크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제안이었어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면서도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데이터로 뒷받침해야 했거든요. 특히 건조 속도 측면에서 한국의 우위는 압도적이었어요. 현재 미국의 조선소들이 연간 2척 수준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반면 한국은 적절한 기술 지원만 있다면 연간 4척에서 5척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비용 효율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어요. 한국에서 건조할 경우 미국 내 건조 비용의 60%에서 70% 수준으로 동일한 성능의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는 예산 제약에 시달리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총 180페이지 분량의 종합 분석서였어요. 기술적 검토, 정치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그리고 안보적 고려사항까지 모든 측면을 다뤘습니다. 완성된 보고서는 먼저 랜드연구소 내부 검토를 거쳤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평가했지만 다른 이들은 너무 급진적이라며 우려를 표했어요. 바네사 켈리가 제일 먼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타당해 보이지만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지 의문이에요. 특히 의회에서는 반발이 클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이클 로스 선임연구원은 다른 관점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지금이 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커스 프로그램의 지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내부 검토를 마친 후 D클래스 보고서는 국방부 고위층에 제출되었어요. 물론 공식적인 제출은 아니었습니다. 참고용 연구자료라는 명목으로 몇몇 핵심 인사들에게만 회람되었거든요.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극명하게 나뉘었어요. 일부 국방부 관료들은 즉각적으로 관심을 보였지만 다른 이들은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극우 성향의 한 위원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톰, 혹시 한국 로비스트들과 접촉한 적 있나요? 이런 제안이 나오는 게 이상해요. 이런 의심스러운 시선들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제안이 순수하게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말이죠. 며칠 후 저는 오랜 동료인 리사 맥나마라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녀는 전직 F-22 조종사 출신으로 현재는 전략참모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그녀의 관점이 필요했거든요. 리사,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D클래스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특유의 직설적인 어조로 답했어요. 기술은 도망쳐요. 톰, 잡으려면 손을 내밀어야죠. 한국이 이미 이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많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는 군인 특유의 현실적 사고가 담겨 있었어요.
전쟁에서는 최고의 무기를 가진 쪽이 이깁니다. 그 무기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관점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CIA 출신 분석관 트레버스는 여전히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폭주가 문제라니까요. 트레버스가 언성을 높였어요. 그래서 더더욱 기술 이전이 위험한 거예요. 통제권을 완전히 잃을 수 있어요. 이에 대해 반 회사가 반박했습니다. 그 폭주가 동맹 체계 안에서 일어나면 오히려 우리 자산이 되는 거 아닌가요? 밖에서 경쟁자로 두는 것보다 안에서 파트너로 만드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죠. 이런 논쟁들이 계속되면서 D클래스 보고서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국방부에서 D클래스 제안에 대한 비공식 검토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공식 검토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너무 민감한 사안이었거든요. 태스크포스에는 국방부, 해군, CIA, 국무부에서 각각 대표자들이 참여했어요. 저도 자문 역할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태스크포스 회의는 펜타곤 지하 3층의 보안 회의실에서 열렸어요. 총 12명이 참석했는데 모두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해군 작전참모부의 준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논의할 내용은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절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의제는 한국의 실제 기술력 평가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상세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특히 정밀도와 속도 면에서는 독일이나 프랑스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어요. CIA 관계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설계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장보고3 설계 자체가 원자로 탑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거든요. 국무부 직원은 정치적 측면을 강조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기술 이전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처음부터 모든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 협력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요. 회의는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겨서 계속되었어요. 참석자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고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태스크포스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기술적 타당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 경제적 효과 등을 더 자세히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몇몇 참석자들이 개별적으로 저에게 접근했어요. 어떤 이들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했고 다른 이들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해군의 한 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흥미로운 제안이긴 하지만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봤어요. 적어도 진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분명했어요. 무엇보다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 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결정을 미루면 미룰수록 선택의 폭은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가만히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독자적인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미국의 결정을 무한정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D클래스 보고서가 워싱턴의 정책 서클에서 은밀하게 회람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미국 내 방산 전문 매체들에서 흥미로운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기사들이었지만 저에게는 변화의 신호로 읽혔습니다. 디펜스 뉴스에서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호주 핵잠수함 사업, 지연의 지연, 계획 전면 재점검 필요성, 대두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오커스 프로그램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부분은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 인터뷰였습니다. 현재 진행 속도로는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 속도를 고려할 때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같은 주에 네이버 뉴스에서도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 조선소,
미군 함정 수리 수주 능력 세계 최고 수준 평가받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윌리 시라우와 세인트폴급 수리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면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더욱 흥미로웠던 건 국방청 중령의 익명 인터뷰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KSS-3보다 잘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기술력 면에서는 이미 역전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면서 의회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오커스 프로그램 진행 상황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가 예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식 브리핑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해양 안보 현황 보고였지만 실제로는 D클래스 제안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타진해보는 자리였습니다. 국회의사당 지하에 위치한 보안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양당 의원 8명이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예상보다 진지했습니다. 모두들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제가 신중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다만 미국이 고려해야 할 전략적 선택지들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오커스 프로그램의 한계점들을 설명했습니다. 예상 소요 기간, 비용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의 위협 증가 속도와의 괴리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브리핑했어요. 민주당 소속 윌슨 의원이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공화당의 브라운 의원은 즉시 반응했어요. 한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지만 핵기술 이전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기술 이전이 아닌 제한적 협력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핵심 기술은 미국이 보유하되 플랫폼 제작에서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 말입니다. 이 제안에 대한 반응은 예상대로 엇갈렸어요. 민주당 의원 일부는 기술을 넘기는 순간 한국이 시장을 전부 삼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몇몇 의원들은 다른 관점을 보였어요. 그래도 동맹국이고 어차피 중국 견제는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특히 텍사스 출신 공화당 의원인 존슨이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했어요. 한국의 조선업 효율성을 고려하면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비용 분석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예상 절감 비용만 해도 30%에서 40%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캘리포니아 민주당의 가르시아 의원에게서 나왔어요.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제안인가요? 의회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몇몇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했어요. 대부분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했지만 일부는 정치적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윌슨 의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흥미로운 아이디어지만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어요. 같은 시기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트럼프 정부에서 방산정책 관련 내부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공식 경로로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그들도 오커스 프로그램의 한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트럼프 측근 중 한 명이 거래는 가능한 국가화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었어요. 한편 서울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어요. 한국 국방 관련 간담회에서 동맹 간 방산 시너지를 극대화할 시점이라는 발언이 오갔다는 보도가 나왔죠.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종합되면서 워싱턴 내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직 공식적인 논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랜드연구소 내부에서도 관련 연구가 확대되었어요. 제가 단독으로 진행하던 작업에 다른 연구원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네사가 경제적 영향 분석을 맡았고 마이클은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담당했어요. 점점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2026년
한국은 핵잠수함 추진체 실물 시제품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잠수함 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시점을 의미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미국이 이 시기를 놓치면 협력의 기회는 물론 제어권마저 잃을 수 있다. 이런 분석 결과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개인 노트를 꺼냈어요. 몇 달 전에 적어둔 그 문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나눌 게 아니라 이젠 그들과 나눌 지휘권을 고민해야 한다. 그때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고 미국의 선택권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어요. 난 언제부터 기술이 아닌 판을 보고 있었나. 이제는 단순히 기술적 우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전략 구도를 봐야 하는 시점이었거든요. 며칠 후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 있습니까? 대변인의 답변은 신중했어요. 논의는 많습니다. 하지만 결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이 답변은 많은 것을 시사했어요. 완전히 부인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확정된 것도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적어도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같은 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새로운 분석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협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방향성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며 혼자 말했어요. 이건 기술 전쟁이 아니다. 전략 자산을 놓고 벌어지는 패권 게임이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동북아 해양 패권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곧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디클래스 보고서가 워싱턴 정가에 파문을 일으킨 지 2달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언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미국과 핵잠수함 협력 논의설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것이었어요. 기사 내용은 신중했지만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한국을 오커스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청와대는 즉각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화제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미국에서도 월스트리트 저널이 후속 보도를 내놨어요. 미 해군, 한국 조선소 수리 역량 재검토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세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부분은 해군 조달 담당 제독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동맹국의 우수한 역량을 활용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기했던 아이디어가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론적 검토가 아니라 현실적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국방 전문 기자인 제임스 킬패트릭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는 디펜스원 매거진의 수석 기자로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방 전문 언론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톰, 최근 한국과의 핵잠수함 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동맹은 동맹의 역량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국의 조선업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죠. 킬패트릭이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핵기술 이전은 매우 민감한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전면적인 기술 이전이 아니라 제한적 협력에서 시작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죠.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지만 다른 이들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우려를 표했어요. 특히 업계에서는 이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가 익명을 조건으로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어요. 그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한국이 미국의 결정을 무한정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독자 개발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과의 협력 필요성도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한편 호주에서는 당황스러운 반응이 나왔어요.
호주 국방장관이 미국에 공식 질의를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믿고 기다린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지만 내심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어요. 호주의 우려는 이해할 만했어요. 오커스 프로그램은 본래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한국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의 기술력과 효율성을 고려하면 호주로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에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어요. 소형 모듈 원자로 기반 추진체 내부 시연 사진이 언론에 유출된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민간용 연구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잠수함용 추진체 연구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유출된 사진들을 분석해보니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미 시제품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기 어려워했어요. 미국 해군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정된 건 없다. 논의는 많다는 애매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답변과는 별개로 비공식적으로는 더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제가 속한 태스크포스에서는 한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시나리오들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단계적 협력 모델이었어요. 1단계에서는 한국 조선소에서 기존 미군 함정의 정비와 개량을 확대하고 2단계에서는 새로운 설계의 재래식 잠수함을 공동 개발하며 3단계에서 비로소 핵추진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단계적 접근은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었어요. 특히 의회 설득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였어요. 이런 단계적 접근을 취하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위협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한국의 독자 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 CIA 분석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이미 독자적인 길을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런 우려는 현실적이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지연될 경우 독자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새로운 정보가 공유되었어요. 한국이 잠수함용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핵추진이 아니더라도 기존 디젤 잠수함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한국이 굳이 핵추진 기술을 간절히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군 기술 담당관이 분석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잠수함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는 미국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었어요. 한국이 대한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미국과의 협력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것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트럼프 정부에서 또 다른 신호가 나왔어요. 방산정책 자문단 회의에서 핵잠수함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내부 보고서에 명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즉각 선을 그었어요. 협상하거나 결정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정치적으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뜻이었어요. 한국 언론에서는 또 다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KSS-3 확장형 설계 변형 모형 등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사진으로 공개된 모형을 보니 기존 장보고3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핵추진 시스템 탑재를 염두에 둔 설계라고 분석했어요.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다시 개인 노트를 꺼냈어요.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마지막 1초 전에 이뤄진다. 그 1초를 만드는 게 내일이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고 한국은 독자적인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었습니다. 호주는 불안해하고 있었고 중국은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더 이상 이론적 검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정책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은 향후 수십 년간 동북아 해양 패권 구도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사무실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누구도 이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 것인가였어요. 확정된 것은 여전히 없었지만 적어도 논의의 테이블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협상이 시작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핵잠수함 협력 논의가 공론화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워싱턴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트럼프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플로리다 마라라고 해서 열린 방산정책 회의에서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거래가 가능한 국가와 거래를 해야 한다. 트럼프의 이 발언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지만 참석자들은 모두 한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가능한 국가라는 표현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하는 뉘앙스를 읽을 수 있었어요. 같은 시기 서울에서도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것이었어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동맹 간 방산 시너지를 극대화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한국 내부의 변화된 인식이 있었어요.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중국의 해양 진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더 강력한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거든요.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비공개 브리핑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을 받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되어야 해요. 이런 변화된 자세는 미국 측에서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기술 수혜국으로만 볼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랜드연구소에서 발간한 새로운 보고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2026년 전망 동북아 해양 균형의 변화였어요. 이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한국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2026년경 한국의 원자력 추진 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시제품을 발표하지는 않더라도 기술적 완성도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장이었어요. 미국이 이 시기를 놓치면 제어권도 잃는다. 이 보고서는 워싱턴 정가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한국의 독자 개발 능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문서였거든요. CIA에서도 관련 분석을 내놨어요. 한국의 SMR 기술과 관련 연구,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2년에서 3년 앞서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비록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적 제약으로 인해 공개적인 발표는 어렵겠지만 기술적 역량 자체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이었어요. 국방부 내부 분석관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이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술 개발이 멈춰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조용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국방부에서는 이런 분석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단계적 접근법으로는 한국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펜타곤 내부 회의에서 한 해군 제독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망설이는 동안 한국은 계속 앞서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이런 분위기 변화는 의회에서도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오커스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가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공화당 소속 위원들 중 일부는 새로운 옵션을 고려해야 할 때라며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초기에는 반대 입장이 강했던 일부 의원들도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위협 증가를 고려할 때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의원 가르시아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과의 제한적 협력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정치권의 변화는 업계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로키드 마틴에서는 이미 한국 업체들과 비공식 접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측에서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국무부에서는 성급한 결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어요. 특히 일본과의 관계, NPT 문제 등 복잡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 국무부 관계자가 우려를 표명했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다고 해도 국제적 제약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 개발 자체가 멈춰지는 건 아니죠. 일본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어요. 처음에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점차 현실적 접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지역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동맹국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이 그 신호였어요.
그런 와중에 저는 다시 개인 노트를 꺼냈어요.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정리해보고 싶었거든요. 처음 D클래스 보고서를 작성할 때만 해도 이렇게 빠르게 상황이 전개될 줄은 몰랐어요. 노트에 새로운 메모를 적었습니다. 기술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치가 기술을 따라잡아야 할 때가 왔다. 실제로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정치적 논의 속도를 훨씬 앞서고 있었어요. 비록 공개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국방과학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청문회에서 흥미로운 증언이 나왔어요. MIT의 한 교수가 한국의 조선업 기술력은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정밀 가공과 시스템 통합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교수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증언은 의회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은 거의 사라졌고 이제는 정치적 실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위원장인 반 메넨데스가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은 우리의 오랜 전통이라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여론이었어요.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52%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의 방산협력 확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찬성 비율이 더 높았어요. 이런 여론 변화에는 중국에 대한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군사활동이 계속 증가하면서 미국인들도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도움을 받는 나라로 여겨졌던 한국이 이제는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기술 전문가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와 같은 수준의 기술 강국이에요. 이제는 경쟁보다는 협력이 양쪽 모두에게 유리해요. 이런 분위기 변화를 반영하듯 백악관에서도 미묘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대통령 보좌관이 기자들과의 비공식 만남에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지만 완전한 부정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해석되었어요. 적어도 검토는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더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한국은 조선소를 제공할 수 있고 우리는 기술 일부로 통제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암시했습니다. 이는 매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국방부에서는 이런 정치적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미 핵잠수함 협력 로드맵이라는 코드명의 프로젝트였어요. 아직 공식적인 정책은 아니었지만 구체적인 시나리오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누군가가 D클래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트럼프 정부에 전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양당 모두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국방 컨설턴트가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 개발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저녁 늦게 사무실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구체적인 협상 틀을 만들고 의회 승인을 받고 실제 협력을 시작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누구도 이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논의의 초점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핵잠수함 협력 논의가 시작된 지 6달이 지나면서 워싱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 첫 번째 신호는 트럼프 측에서 나왔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비공개 회의에서 트럼프가 한미 동맹의 차세대 군사협력 프레임워크라는 표현을 내부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는 전반적인 동맹 협력의 틀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대변인실에서는 신속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특정한 협상이나 결정이 이루어진 바 없으며 전반적인 동맹 강화 차원의 검토일 뿐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여전히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는 신중한 접근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도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한국 언론에서 KSS-3 확장형 설계 변형 모형 등장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니 기존 장보고3보다 상당히 큰 규모의 모형이었어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다목적 임무 수행을 염두에 둔 설계라고 분석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향후 작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라고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다양한 추진 시스템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설계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이런 한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저는 다시 개인 노트를 꺼냈습니다. 몇 달 전에 적어둔 메모를 다시 읽어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모든 결정은 마지막 1초 전에 이뤄진다. 그 1초를 만드는 게 내일이다. 그 1초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론적 검토나 가능성 타진의 단계가 아니었어요. 실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더 포괄적인 검토에 들어갔어요. 한미 차세대 해양안보 협력 방안이라는 명칭하에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실무진 협의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높은 기밀 취급 인가를 받은 핵심 인사들이었어요. 한 회의에서 해군 작전참모부의 준장이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 속도를 고려할 때 동맹국과의 협력 체계를 더 고도화해야 할 시점이에요. 모든 가능한 옵션을 열어두고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관찰이었어요. 특정 기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해양 안보 협력의 틀에서 접근하되 그 안에 여러 가능성들을 포함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CIA에서 새로운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동북아 해양 균형과 동맹국 역할 변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국의 전반적인 군사기술 발전 현황이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전 분야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 관련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보고서는 구체적인 무기 체계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분석들이 누적되면서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는 긴박감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전반적인 동맹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가 예정되었고 상원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양당 의원들 모두 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특히 공화당 의원들 중 일부는 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출신 하원의원 존슨이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동맹국과의 모든 형태의 협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주목받았어요. 민주당에서도 신중하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 상원의원 파인스타인이 21세기 동맹 관계는 과거와 달라야 한다며 새로운 협력 모델의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업계에서는 이미 준비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주요 방산업체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포괄적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한 임원이 비공식 석상에서 말했어요. 한국과의 협력 영역은 무궁무진해요. 함정 건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국무부에서는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특히 국제법적 측면과 영내 다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일본의 반응도 복잡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삼각협력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미 양자 협력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영국과 호주의 반응은 더욱 미묘했어요. 기존 협력 틀에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서 흥미로운 세미나가 열렸어요. 21세기 해양 동맹의 진화라는 주제였는데 여기서 나온 논의들이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 전문가가 발표한 내용 중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중국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동맹국들 간의 역할 분담이 더 체계화되어야 한다. 각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발전시켜야 해요. 이는 매우 현실적인 지적이었어요. 특정 기술이나 무기 체계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더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어요. 이는 모든 참여국에게 이익이 됩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은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국방장관이 한국 관련 정책 브리핑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통의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 현 행정부의 우선순위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또 다른 메모를 노트에 추가했습니다. 누가 기술을 갖느냐보다 누가 전략을 이끌 것이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실제로 이제는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따지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장점을 결합해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받은 질문도 이런 변화를 보여줬어요. 한국과의 해양 안보 협력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변인의 답변은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랐어요. 우리는 항상 동맹국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이는 특정 분야를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포괄적인 협력 가능성을 시사하는 답변이었어요. 한편 한국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이 동맹국과의 다차원적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한 것이 주목받았어요. 이런 양국의 미묘한 신호들이 누적되면서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불분명했지만 기존보다 훨씬 고도화된 협력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는 이미 실질적인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한 업계 관계자가 익명을 조건으로 말했어요. 양국 간 해양 관련 기술 협력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어요. 어떤 형태든 새로운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저는 마지막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적은 것이었어요. 확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이제 누구도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아이디어가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현실적인 옵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진지한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보며 사무실에서 하루를 마쳤습니다. 화면에는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어요. 현재 한미 차세대 군사협력, 새로운 가능성들이 논의되고 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논의 자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논의는 단순한 기존 협력의 연장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파트너십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독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 말이에요.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들이 현실이 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톰 리바인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작은 깨달음이 어떻게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였어요. 톰 리바인이라는 한 전략 분석가가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들면서 시작된 이 여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력이 대단하구나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결국 우리가 기술을 나눌 게 아니라 지휘권을 나눌 시대라는 깨달음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톰 리바인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변화는 항상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시각 전환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는 용기. 그것이 바로 미래를 바꾸는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들고 고정관념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실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톰 리바인 씨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